정말 충격적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 중 하나였던 이곳. 생애 첫 차를 구매하는 사회 초년생부터 합리적인 패밀리카를 찾는 가장들까지 가장 폭넓은 소비층을 아울렀던 준중형 세단 시장에 이제는 아반떼 단 한 차종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2018년 공장과 함께 사라진 쉐보레 크루즈, 10년을 팔아도 한결같았던 르노 삼성 SM3에 이어 오늘 소개할 이 모델마저 지난해를 끝으로 아쉽게 퇴장했는데요. 오늘은 기아를 대표하는 세단 K 시리즈의 막내 K3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소형 SUV들에게 그 자리를 빼앗긴 지 오래지만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던 2010년대 초중반의 준중형 차 시장은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2010년 등장한 현대 아반떼 MD가 파격적인 디자인과 상품성으로 절대 강자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고, 황금빛 나비 넥타이를 메고 나타난 라세티, 크루즈는 잘 단련된 하체와 주행 감각으로 조선의 3 시리즈라는 별명을 얻으며 매니아층을 구축. 르노 삼성의 SM3 역시 세련된 디자인과 말 그대로 중형차에 준하는 넉넉한 덩치를 무기로 점유율을 늘려나갔죠. 한편 기아차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런 난리통에도 수려한 디자인의 포르테가 월 평균 3천여 대가량 팔리는 데다 K7과 K5가 연타석 홈런을 치면서 소비자들에게 디자인의 기아를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저 뜨거운 준중형 세단 시장에 투입할 K 시리즈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일이었죠. 그렇게 준비한 프로젝트 YD, 회사와 소비자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2012년 9월)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기아의 새로운 준중형 세단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르테라는 이름을 버리고 K 시리즈의 막내로 편입되면서 통일성을 완성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차세대 기아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전달했죠. K3의 외관은 곡선 위주의 친근한 분위기를 선택, 보다 폭넓은 소비자층을 공략해야 하는 만큼 좀 더 안정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기아 패밀리룩의 상징인 호랑이 코 그릴을 중심으로 당시 BMW 3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앞트임 헤드램프는 플래그십 K9을 연상시키는 형태와 LED 주간 주행 등으로 존재감을 높였고, 후면부 역시 볼륨감 있는 범퍼 디자인과 면발광 LED를 폭넓게 적용한 리어램프로 고급스러움을 뽐냈어요. 외관의 백미는 단연 옆모습이었습니다. 전작 포르테의 다소 짤뚱하고 각진 실루엣 대신 아반떼 MD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얻게 된 길고 늘씬한 차체에 볼륨감까지 더해 훨씬 매끈하고 안정적인 비율을 완성했습니다. A필러를 최대한 앞으로 당기고 트렁크 리드를 짧게 디자인한 캡포워드 스타일로 실내 공간을 늘리면서도 부드럽게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치켜 올라간 벨트라인으로 스포티한 감각을 놓치지 않았죠. 여기에 멋스러운 17인치 대구경 휠은 차를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줬어요. 전반적으로 K3는 형제차 아반떼 MD가 다소 과격한 느낌으로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과 달리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련되면서도 균형 잡힌 생김새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K 형님들이 기대 이상 훌륭한 디자인을 뽐내면서 자연스럽게 이 K3의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엄청났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K7, K5의 호랑이 기운은 온데간데없고 순한 댕댕이처럼 밍숭맹숭한 느낌이 났던 것이죠. 역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에요. 인테리어는 독특했습니다. 상위 모델 K5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비대칭 센터펫이야 기아차의 브랜드 컬러인 붉은색 조명과 어두운 내장재로 차급에 걸맞는 젊고 역동적인 감각으로 꾸며졌습니다. 직전 포르테에서 실내가 싸구려틱하다는 지적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인지 K3는 대시보드 상단과 도어 트림 등에 부드러운 우레탄 소재를 적용하고 인조가죽 마감을 추가하는 등 감성 품질도 크게 끌어올렸어요. 깔끔한 슈퍼비전 클러스터는 중앙에 컬러 LCD 정보창을 배치해 신성과 고급감을 높였고, 7인치 내비게이션과 별도의 화면을 마련한 공조장치는 버튼의 개수를 최소화해 조작 편의성이 뛰어났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과 온도 설정 등이 가능한 텔레매틱스 시스템 유보,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운전석 메모리 시트, 한국인이 사랑에 맞지 않는 편의 장비인 앞좌석 통풍 및 열선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 상위 차급 부럽지 않은 풍부한 첨단 편의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공간도 만족스러웠죠. 성인 2명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뒷좌석은 열선 시트는 물론 당시 아반떼 MD에도 없었던 뒷좌석 에어벤트까지 갖춰 패밀리카로 이 차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어필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넉넉한 트렁크는 옵션에 따라 뒷좌석 6대4 폴딩 기능을 지원해 길다란 짐을 수납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실내 역시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하우징 안에 모든 요소를 깔끔하게 배치했던 K5와 달리 이쪽은 원래 좌우대칭으로 디자인된 인테리어를 급하게 수정한 듯 조형미가 떨어져 보인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반떼를 밀어주느라 일부러 못생기게 만든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제 주변에서는 외관은 마음에 드는데 실내가 별로라 아반떼를 산 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래서 인테리어 디자인도 진짜 중요해요. 막상 타고 다닐 때는 외관보다 실내를 더 많이 보니까요. K3의 심장은 직전 포르테에서 먼저 경험했던 1.6L 감마 GDI 엔진이었습니다. 최고 출력 140마력, 최대 토크 17kg 포스미터를 발휘했고 6단 수동 및 6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했어요. 지금이야 감마 GDI 엔진의 내구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학을 떼시는 분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동급 최고 성능과 효율을 자랑하며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파워트레인은 아반떼와 동일했지만 대신 소나타와 K5의 관계처럼 주행 감각 면에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앞서 아반떼가 경쾌함과 안락한 승차감을 모두 잡으려다 오히려 지나치게 가볍고 불안정하다며 비판받았던 반면 K3는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시스템을 좀 더 탄탄하고 직관적으로 세팅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동일한 후륜 토션빔 서스펜션을 사용했음에도 한동안 아반떼 MD의 아킬레스건이 됐던 PC 테일 논란과 거리를 둘 수 있었죠. 컬럼 타입 전동 파워 스티어링, CMDPS 특유의 장난감스러운 조향감은 여전했지만 스티어링 휠의 담력을 컴포트, 노멀, 스포츠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플렉스 스티어 기능을 추가해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얼마 뒤에는 1.6L U2 엔진을 장착한 디젤 모델이 합류했습니다. 두툼한 토크로 가속감이 꽤나 시원시원했고 특히 준수한 고속주행 안정성과 뛰어난 연비가 시너지를 일으켜 중장거리 운행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이후 큰 변화는 없었지만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옵션을 하위 트림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자잘한 상품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을 기념해 LED 램프, 17인치 휠 등을 한데 묶은 W 스페셜 트림을 한정 판매하기도 했고 2015년형부터는 일부 트림의 옵션으로 제공되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아예 전 차량에 기본 적용됐어요. 이 밖에 출시 2주년을 맞이해 스마트키 기능을 내장한 손목시계 K3 워치를 1,500개 한정으로 제공했던 게 떠오르네요. 차키를 특이하게 만드는 게 한동안 자동차 업계의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죠. 이것도 그중 하나였는데 단지 시계 이외에 별다른 기능이 없고 군 생활할 때 쓰던 방수시계처럼 디자인이 투박해서 막상 차고 다니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사용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 K3 역시 다양한 파생 모델을 함께 선보여 보다 폭넓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먼저 포르테 해치백의 후속 모델로 준비한 5도어 해치백 K3 유로를 출시. 현대 i30의 형제차이자 국내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유럽 전략형 해치백 시드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줬습니다. 실내와 전면부는 세단 모델과 공유했지만 대신 뒷모습을 새롭게 디자인해 소형 해치백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디테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태생부터 해치백으로 디자인된 시드보다는 개인적으로 덜 예쁘긴 했지만 이쪽도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거 아니구나. 여기에 준수한 트렁크 공간, 뒷좌석 폴딩 기능을 통해 웬만한 소형 SUV 부럽지 않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부드러운 승차감과 가성비로 무장하는 것이 특징이었죠. 짧아진 차체로 더 경쾌한 몸놀림은 덤이었어요.
다만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있겠죠. 차급이 높아질수록 해치백이라는 장르 자체가 환영받지 못하는 데다 어렵사리 꼬드긴다 해도 더 예쁜 크로스오버 소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전작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던 투도어 쿠페 모델 포르테 쿱의 이름을 그대로 계승한 K3 쿱이었습니다. 세단보다 낮은 차체와 더욱 과감하게 수정한 전후면 범퍼로 더욱 날렵하고 역동적인 스타일. 초기형 K7과 유사한 LED 리어 램프, 세단에도 없던 듀얼 머플러 팁은 차급을 뛰어넘는 고급감을 줬고, 전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프레임리스 도어까지 빼먹지 않고 챙겨 이 모델만의 개성을 확실하게 챙겼습니다. 실내는 어김없이 세단과 유사했지만 천장을 검게 칠하고 버킷 타입 시트를 장착하는 등 쿠페의 감성을 더하는 요소들이 추가됐습니다. 해치백이었던 경쟁차 벨로스터와 달리 승객석과 완전히 분리된 트렁크 공간, 외관에서의 멋을 조금 희생한 대가로 비교적 온전한 뒷좌석을 얻으면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때 마냥 미안하진 않았죠. 여기에 고성능 차량, 쿠페나 컨버터블 등에 한해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는 이른바 스포츠카 할증에서 제외되면서 일반 승용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소소한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또 스타일리시하기만 했던 포르테 쿱에 비해 K3 쿱은 단순히 디자인만 스포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단과 동일한 1.6L 자연흡기 엔진 외에 벨로스터에서 먼저 선보인 1.6L 감마 터보 GDI 엔진을 제공, 최고 출력 204마력, 27kg/m라는 강력한 성능으로 별다른 튜닝을 거치지 않아도 호쾌한 가속감을 선사했어요. 변속기는 6단 수동 및 패들 시프트를 포함한 6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했는데 현대기아차의 1.6 터보 엔진이 달린 차들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6단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가 조합된 모델이죠. 아마도 7단 DCT를 맞물린 현대 벨로스터 터보와의 차별화를 위한 의도적인 너프, 즉 서자 취급의 결과물로 의심되는데 오히려 좋아. 이렇게 좋아진 상품성에도 불구 이번에는 시장에서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단종된 투스카니의 고개까지 일부 흡수했던 포르테 쿱 시절과 달리 현대 벨로스터라는 강력한 경쟁차가 있었고 이거는 논외로 치고요. 디자인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죠. 애초에 컨셉트카 자체가 쿠페에서 시작해 쿱이 등장하고서야 비로소 완성형의 느낌을 줬던 포르테와 달리 이쪽은 세단을 억지로 주물러 만든 듯 K3 특유의 둥글둥글한 느낌이 쿠페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보기에 따라 뚱뚱하고 둔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차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요. 눈에 띄게 높아진 차체 강성으로 휴지태라고 놀림받던 과거를 완벽하게 청산했고 강력한 1.6L 터보 엔진이 더해지면서 차쟁이들의 입문용 차량 중 하나로 꾸준히 언급됐습니다. 현대 세라토, 포르테 쿱에 이어 원메이크 레이싱 차량으로 제공되는 등 모터스포츠 경기에서 활약하기도 했죠. 출시 3년 후인 2015년 11월, K3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더 뉴 K3로 새단장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그대로 유지했음에도 램프 디자인 등 곳곳의 디테일을 수정해 인상을 크게 바꾼 것이 특징이었어요. 전면부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를 한 덩어리로 연결해 차가 더 넓어 보이도록 유도했고 범퍼 디자인을 수정해 좀 더 샤프한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측면도 달라진 휠 디자인으로 신선함을 더했고 후면부 역시 새로운 그래픽의 LED 리어 램프와 가로선이 강조된 범퍼 디자인으로 안정감을 추구한 모양새였죠. 실내는 큰 변화 없이 소재의 질감을 개선하고 일부 버튼 배치를 변경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외관이 좀 더 물고기스러워져서인지 호불호가 갈리던 대시보드의 물결 무늬도 그대로 남겼어요. 이 밖에 D컷 스티어링 휠,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뒤쪽을 서성이면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 차선 이탈 경고 및 후측방 경고, 또 이 모델부터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등이 가능해졌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워트레인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력인 가솔린 모델은 앞서 등장한 6세대 아반떼 AD에 올라간 개선형 파워트레인을 적용했는데 희한하게 출력과 토크 모두 소폭 감소했죠. 기아차는 엔진의 내구성과 중저속 실용 구간에서의 가속 성능을 강화했다는 설명을 곁들였고 다행히 무난한 동력 성능과 기존의 준수한 연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디젤 모델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존의 6단 자동 변속기 대신 7단 건식 DCT를 맞물려 경쾌한 주행 감각과 더 높은 효율을 제공했습니다.
무려 복합 연비가 리터당 19.1km에 달할 정도로 뛰어난 연비를 선사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 DCT가 또 다른 고민거리를 던져줬죠. 한 번씩 원기옥을 모아서 터뜨리는데 그동안 아낀 기름값이 수리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편에서도 DCT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듯 DCT의 수리비는 망가져서 고치는 개념이 아니라 소모품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추가로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을 추가, RPM을 과도하게 억제하거나 스티어링 휠의 담력 정도를 조절하는 데 그쳤던 이전과 달리 주행 모드에 따라 엔진의 개입, 가속 반응, 스티어링 휠의 담력 등을 좀 더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였어요. 애초에 출력이 뛰어난 차가 아니다 보니 크게 돋보이진 않았지만요. 한편 해치백 역시 달라진 전면부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투도어 쿱은 기존의 얼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사양만 달리해 얼떨결에 차별화를 이뤘죠. 수출형에 적용되던 스포티한 18인치 휠과 새로운 컬러의 시트를 제공하는 등 좀 더 멋스럽게 꾸며졌어요. 터보 모델의 기존 6단 자동 변속기는 7단 DCT로 변경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뉴 K3는 달라진 디자인과 선호도가 높은 안전 및 편의 사양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상품성 개선에 집중한 모델이었습니다만 그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진 못했습니다. LED 램프의 사용 면적을 줄이고 디자인이 한결 수수해지면서 카리스마가 오히려 떨어진 데다 곳곳에 원가 절감이 되면서 외려 직전 모델보다 더 저렴한 차가 된 듯한 느낌을 전달했다는 게 아쉬운 지점이었어요. 다행히 가격 변동을 최소화해 가성비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안 그래도 만만치 않았던 아반떼가 한 발 앞서 세대 교체까지 이루면서 모든 면에서 진보하자 이 K3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가성비 말곤 딱히 없었기 때문이었죠. 1세대 K3는 매우 성공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적당한 가격과 풍부한 옵션, 그리고 아반떼 대비 소폭 안정적인 주행 감각에 시장은 좋은 점수를 줬고 전작 포르테가 그러했듯 무난함의 대명사인 아반떼 대신 트렌디함을 뽐내고 싶은 젊은 남성 및 여성 운전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죠. 덕분에 출시 초기부터 아반떼 MD를 위협하며 월 4에서 5천 대 수준의 준수한 판매량을 기록했고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후에도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단종 직전까지 준중형 시장의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배다른형 아반떼를 넘을 수는 없었지만 나머지 경쟁자들은 큰 폭으로 찍어 누르며 2인자의 자리만큼은 견고하게 다졌죠. 이 급의 차들이 의뢰 그렇듯 중고차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일단 모난 구석이 없는 데다 아반떼 MD 못지않은 풍부한 옵션, 동일한 파워트레인, 보기에 따라 더 세련된 디자인을 갖췄음에도 비슷한 조건에서 실구매가가 100에서 150만원가량 더 저렴해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꽤 있었어요. 다만 집안 내력으로 고질병까지 함께 공유했다는 게 문제죠. GDI 모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엔진 문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행시 딱딱딱 소음이 나는 노킹 현상은 애교 수준이고 엔진 오일 감소, 심한 경우 엔진 실린더 내벽 스크래치로 인한 엔진 교체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 시기 현대기아차 중고차 구매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진입 장벽 중 하나죠. 관련 리콜 및 보증 연장을 시행했지만 완전 해결은 아니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또 MDPS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 내부에 플렉시블 커플링이 마모되면서 툭툭거리는 소음과 조향감이 헐거워지는 문제도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의 정비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죠. 한편 K3는 해외 시장에서 전작의 이름인 포르테, 또 세라토라는 이름으로 판매됐습니다. 토요타 코롤라, 혼다 시빅 등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가성비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북미 시장에서만 연간 10만 대 이상 꾸준히 판매, 중국과 호주 등 다른 주요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며 기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면 자연스럽게 후속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스팅어를 빼닮은 파격적인 디자인과 각종 첨단 사양을 휘감고 압도적인 상품성을 뽐냈던 2세대 올류 K3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